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청와대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문제는 지지율이 반등할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윈지 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만나보겠습니다. 가서 흙을 만져보니까는 물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이 다진 흙 밑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집안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애령 홍벽이 이제 전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산동에 이어 또 어젯밤 집안 침하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도동의 한 유치원 건물이 기울면서 붕괴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미 6개월 전에 붕괴 위험성이 지적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최강병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연평균 18조 원, 향후 20년간 모두 35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획기적으로 대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비혼모 자녀, 대이주 노동자 가족 자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 정책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국회 대표연설에서 출산 주도 성장을 제안한 데 이어서 저출산 대책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부 정치하는 엄마들입니다. 피해자의 바람과 아무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화해와 치유라는 이름을 쓰는 것조차 저는 굉장히 치욕적인데 도대체 화해와 치유의 주체가 누구인지 일단은 지금은 이 화해와 치유재단의 해산 제일 시급한 일이 됐고요.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영화배우 김우성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외교부 청사 앞에서 화해와 치유재단의 즉시 해산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익이라는 인물이 달리 보일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7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와 민생, 지지층 분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원인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윈지코리아 박시영 부대표 연결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박시영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는 50% 초반대, 오늘 발표된 네. 갤럽 조사는 그 50% 무너지고 40%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네, 갤럽 조사의 경우에는 그 2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묻고,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물어서, 어느 쪽도 아니다, 중간, 그저 그래, 이런 사람들을 중간 척도인 그 3점 척도의 형태로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도 아니다, 이게 이제 5%가 나왔습니다. 이게 양당 간의 2점 척도로 물어보는 조사는 되게 이제 갤럽 조사가 유일한데요. 예. 다른 조사기관들은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잘못한다, 매우 잘못한다, 이런 4점 척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점 척도를 하다 보면 대개는 4점 척도에 비해서 지지도가 좀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아까 중간에 이제 5% 나오는 어느 쪽도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인식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지금 전화면접 조사로 조사해보면 50대 중후반까지도 나옵니다. 아직 공개 안 된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ARS 조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조사에서는 정치 고관여층들이 중심이 돼 있는데 대개는 이제 50대 53%로 지난 조사에 나왔었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갤럽 조사가 다른 조사보다 약간 떨어진 거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네. 문제는 추세 아닙니까? 계속해서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방선거 이후 6월 둘째 주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락 폭이 상당히 가파르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도층과 자영업들 그리고 특히 이제 50대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었고 대개는 경제 능력이나 외교 안보 능력에 있어서 지난 대선 시점에 조사를 해보면 보수 진영보다는 진보 진영이 더 잘한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50대들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첫째는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 좋다. 예. 특히 이제 최저임금 논란이 있었고 몇 가지 지표가 좀 악화되면서 이런 어떤 실질적인 좀 안 좋은 흐름 속에 보수 매체나 그다음에 이제 야당 쪽에서 경제 위기론을 굉장히 펼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래 불안감이 커지고 현실에 좀 불만이 있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도 있는데 이거를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예. 효과를 좀 거둔 게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경제 운용 능력에 대한 어떤 중간층의 동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기조가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그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총론에는 동의를 하는데 속도 조절이라든가 어떤 그 정책을 조율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 집권 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는 경제 상황과 부동산 문제. 그렇죠. 예. 그리고 언론의 이제 과도한 공세, 경제 위기론에 대한 심리전 이게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을 보면 보수는 좀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태극기 논란으로 좀 보수 진영도 입장이 좀 엇갈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권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이동하면서 좀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진보층은 이재명 지사 논란이라든가 당대표 선거의 논란, 여당,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논란 등으로 좀 뭐랄까요 후유증들이 좀 있고 예를 들면 가짜 뉴스 이런 게 이제 나타났을 때 과거에는 집권 여당의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과거만큼은 그렇게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에 물론 실망감들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대응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진보 보수 간에 그런 어떤 측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언론의 문제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적극적인 지지자층에서 공격을 하면서 맞받아줬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 그렇다면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 최저임금 논란에 관한 경제 상황, 부동산 문제, 또 지지층의 분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보수 언론의 공세 예. 이런 게 있겠죠. 자, 이제 또 추석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약간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또 분석도 있거든요. 약간 이제 그 부분 분명히 이제 효과는 약간 있는데 지금은 경제 민생의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생의 불만 지점들이 과도하게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보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하고 봉급 생활자들은 뭐 과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어떤지를 물어보면 경제 위기론에서 공감하는 숫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에 비해서 그런 위기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먹힌다는 거고요. 때문에 경제 민생에 있어서 뭔가 긍정적 소식이 좀 나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경우에는 치매 국가 책임제라든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가 이런 식의 체감 가능한 민생사회 정책들이 좀 예를 들면 발표가 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경책이 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기 안정을 시켜야 그러면서 이 대북 관계 호재들이 예를 들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민생 문제에 있어서 뭔가 해결책이 좀 나오지 않으면 오르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가 남북관계나 적대청사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 경제 민생을 다소 소홀히 한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실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인식이 중요한 건데요. 때문에 경제 민생에 좀 더 주력하는 모습을 정부가 좀 조기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소폭 상승이 그칠 것이고 결국은
경제 문제로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이게 그 정책을 쓴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는 조금 몇 개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추석 때는 주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가족 친지 중에 몇 분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또 이제 폭염 때문에 뭐 물가들이 좀 올라갈 겁니다. 예. 여러 가지 과일값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예. 이제 대통령께서 추석 전에 뭔가 민생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좀 적극적으로 낼 필요도 있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어루만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영업자들 만나보면 가뜩이나 최저임금 때 조금 힘들어졌는데 어친데 덮친격 측면으로 일회용 컵이라든가 플라스틱 컵들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손이 더 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이것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층한테 어떤 충격이 있는지를 관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그걸 이제 당하는 층에서는 예를 들어 불만이 커질 수 있는 층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 충분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함께 가는 그런 건데 그런데 그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될 텐데 그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그 국정의 반사이익을 약간 국정 지도가 떨어지는 측면에 대한 반사이익을 자유한국당이 받아 먹어야 하는데 못 받아 먹고 있죠. 왜냐하면 내부 혁신들을 하지 않고 비대위의 존재감도 좀 없고 뭔가를 바꾼다는 느낌이 없고 오로지 예를 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호감도하고 비호감도 조사를 해봅니다. 과거에 갤럽에서도 그런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면 비호감도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에 대한 층이 굉장히 두텁고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호감층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호감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자성이 좀 필요한 거죠. 반성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귀책 사이를 조사해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어떤 탓이 크다 이런 여론들이 제법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반성이나 그리고 대안 제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롯이 경제의 지금 어려움을 현 정권의 탓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지지율 확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민주당 지지를 철회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대안정당으로 인정도 안 한다. 이런 게 지지율로 그렇죠.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지난번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말이죠. 보수층을 대상으로 보수 대선 후보를 골랐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출판 기념회를 연다고 하는데 네. 그 황 총리가 정치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겠죠? 지금은 일단 응수타진을 해보는 단계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조금 대답이 없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죠. 왜냐하면 황 총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강경 그 보수 지지층은 좀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권에 좀 냉랭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 이 이미지가 있고 또 현실 정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뛰어들었을 때 정치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대선 주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자유한국당 내에도 꽤 팽배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브콜이 적극적으로 오지 않는 상태고 본인 스스로 몸값을 좀 올리기 위해서 출판기념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수사 마치고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입니다.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된 게 이제 서울 가산동 아파트에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 이어가지고 일어난 상도동의 유치원 건물입니다. 붕괴 위기에 처했는데 이게 만일
밤이 아니고 낮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큰. 예, 만약에 낮이었다면은 뭐 지금 건물 파손 정도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이들이 막 피해를 입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4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사실은 뭐 겉에 보긴 멀쩡해 보입니다. 두동강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두동강이 나가지고 지금 반쯤 걸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한밤중에 난 사고기 때문에 이 정도지 정말 충격적인 사고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은 천둥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도 위험하다 했기 때문에 거기가 아닌가 싶어서 얼른 뛰어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건물이 그렇게 돼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상도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사실 좀 많이 겁이 났었대요.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아이들의 얘기니까 조금 과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시멘트 바닥을 한 번씩 구르면은 텅텅 소리가 나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사고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 연결해 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동명기술공단 토질기초기술사입니다. 기술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사고 원인은 분석이 됐습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추정만 가능하고요. 이제 그 팩트는 옹벽이 이제 넘어졌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옹벽이 넘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옹벽이 그냥 넘어질 리는 없을 것이다. 그 밑에 흙막이가 무슨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할 뿐입니다. 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뭐 내일 정도면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내일 정도. 예. 비가 많이 온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3월 현장 조사를 했는데 붕괴 위험이 있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는 이쪽 지금 무너진 구간에 예. 이렇게 이제 터파기가 진행이 안 돼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지방 그 밑에 어떤 콘크리트가 텅텅거리는 소리가 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요것과 관계없이 예. 그쪽에 뭐 그 지하수가 그 성토 집안이거든요. 거기가 예. 성토 집안이다 보니까 그 지하수가 흐르면서 어떤 공동을 형성시켰을지는 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위험 요인과 요 붕괴한 것의 함수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박사님께서 설계도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추정을 하는 추정 것인데요. 상황이고, 어떤 팩트는 이제 옹벽이 무너지면서 옹벽 위쪽에 있던 유치원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만 이제 팩트고요. 예. 그것이 어떤 원인이랄 것이라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선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제 정확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거의 이제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예. 더 무너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다행히 그 건물에 이제 지금 가서 재보니까 10.5도가 기울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 10.5도가 기울고 그 밑 집안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옹벽의 그 기초 바닥면하고 이 건물의 그 지하층 바닥면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울은 상태에서 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는 이제 소송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울어진 상태에서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영구적인 안정은 아니고요. 지금 급격한 변이가 오다가 천천히 변이가 오는 그 시점이 일어나는데요. 지금은 천천히 변이가 오는 시점이라서 급격한 붕괴 위험은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뭐 추가로 대피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예,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비해서 그 앞쪽에 이제 바리케이트를 쌓고 이제 예. 그 미장 펜스가 한 7m 정도 높이로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무너질 때 돌이 튄다면 그 미장 펜스가 막아줄 것이고 이게 붕괴돼가지고 큰 돌덩이가 많이 밀려 나온다면 그 앞에 이제 차량으로 이제 바리게이트를 쌓아놓거든요. 거기에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의 위험은 이제 없다고 판단을 돼서 이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예. 네. 그 며칠 전 가산동에서도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는데 예. 계속 그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 저번에 뭐 네, 맞습니다. 용산 예. 지역에서도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것도 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비슷한 예.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거의 건축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이제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감독관이 배치가 돼가지고 그 책임 감리원이 배치가 돼서 공사 과정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체크해 나갑니다. 예. 그런데 건축 현장은 아무래도 이제 민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도의적인 그 감독 권한은 발주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 어디까지나 지도 점검일 뿐이고 그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감리원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주처에서 그 도시 기반 시설을 할 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책임 감리원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시공이 부실되지 않도록. 그런데 건축 공사는 아무래도 민간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는 공무원들이 이제 도의적인 책임만 사실 가지고 있고 법적인 책임 권한은 이제 민간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판단에 의한 이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 우선의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성 우선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흙막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와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재성 동명기술공단 토질기초기술사였고요. 두 분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붕괴 위험이 5개월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3월 달에 이상 징후를 발견을 해서 5월 달에 이 상도 유치원 측에서 구조 안전진단 용역 계획을 체결을 하고 6월하고 7월에 1차, 2차 계측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별다른 이상을 못 찾았다가 8월 22일 날 세 번째로 이제 측량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6, 7월 달에는 찾아내지 못했었는가 이제 그게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8월 22일 날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렇죠. 왜 아이들이 다니는 이 그 건물 관련해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또 문제가 된다. 지금 말씀드릴 것 같아요. 결론은 이것도 인재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플러스 뭐 시스템의 뭐 부재 뭐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과 비슷하다 좀 다른 점을 발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산동 현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터파기 공사장이긴 합니다만 이 흙막이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데 여기 상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별로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 6월에 찍힌 사진을 보면은 그 터파기 공사를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비닐만 덮어놓고 이 흙막이 공사를 거의 안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사실 6월 달이면은 한참 그때부터 장마지고 하면서 많이 그 땅이 물을 많이 먹을 때인데 아마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공사장 관리의 부실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풀무원 계열사가 납품한 초코 케이크를 먹은 학생들에게서 대규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 의심 환자가 1000여 명을 넘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풀무원 계열사가 납품한 초코 케이크라고 하는데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밀 초코 블러썸 케이크라는 것인데요. 지난 8월 초부터 9월 5일 사이에 생산이 됐고요. 약 7,400박스 생산이 됐는데 이 중에 약 3,400상자가 이미 팔려 나갔거나 이제 소비자들이 이미 먹은 상태입니다. 이 제품을 먹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설사와 구토 등 전형적인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1,2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풀무원 계열사라고 하는데요. 글쎄 W1 F&B라는 곳입니다. 이 냉동 보관을 할 수 있는 냉동해서 이제 얼려서 보관하고 유통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조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원인균, 식중독의 원인균은 살모넬라균이라고요. 대장균의 일종인데 사람과 동물의 장에서 증식하는 그런 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냉동 포장돼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유통 과정의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이 먹고 난 뒤에 두통, 구토, 설사 이게 거의 비슷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뭐 살모넬라균요? 네. 여기에 의한 식중독.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살모넬라균이 잠복기가 72시간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이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그 원인은
찾아내지 못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달걀액이 문제일 거다라고 하는 의심은 지금 하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대신 이제 다른 음식을 먹어서 좀 몸을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 달걀액을 지금 뭐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만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모넬라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균의 일종입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에서 사는 뭐 균인데요. 이 살모넬라균이 음식에 들어가려면 이 오물이나 분변이 음식 분물과 접촉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글쎄 이게 단순히 어떤 원료 하나의 문제였는지 제조 과정 전반의 문제였는지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풀무원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밝혔죠. 풀무원 측에서는 일단 공식 사과는 했습니다. 오늘 본인들이 7일날 공식 사과문을 내면서 제조 협력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서 학교 급식업체에 공급한 이 케이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분께 사과를 드리지만 일단은 회수하고 판매 중단하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풀무원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좀 비싸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그러니까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하기가 또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절차를 어떻게 앞으로 풀무원 측에서 할 것인지 이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사과문을 발표했다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또. 그리고 이번에 지금 피해를 본 이게 각급 학교에 이제 급식용으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 중에는 고3 수험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마지막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갑작스럽게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아마 그러니까 수험 준비에 상당한 지장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거는 이 학생들의 평생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보상할 수 있는 점이 또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앞으로 논란거리가 계속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풀무원 측에서 어쨌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전에 앱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노영희 변호사의 극찬을 하고 있는데 뭔 일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는데. 노영희 변호사 짱, 똑띠 변호사님 화이팅. 노영희 변호사 얼굴만 봐도 속이 후련해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의문의 1패에 이어서 이번에 의문의 1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교육청이 자유정사리권인 서울 대성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을 확정했다. 서울시 소재 자사고 중 세 번째 일반고 전환 사례라고요? 네. 사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이 된 것은 2015년 미림고등학교와 우신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전환하는 학교가 없다가 이번에 대성고등학교가 일반고로 다시 전환되는 사례입니다. 2019학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서 이 대성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 변화가 돼서 공고가 될 예정인데요. 대성고의 이 학교 운영 법인이죠. 호소학원은 지난 7월 25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 입장은 그래요. 학생 충원율이 저하되고 중도 이탈률이 증가하는 데다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라고 지정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이 계속해서 이 자사고에 대해서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는 반대하고 있다고 했죠? 사실 저도 외고를 나왔는데 예. 저희 학교도 이제 거의 메리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혹은 졸업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학교가 참 좋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들어갔는데 갑작스럽게 외부적인 이런 환경 때문에 바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금하고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립고보다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을 주고라도 그 학교를 가겠다라고 선택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이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처음에 학교에 들어간 학부모들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조율을 해서 모두 동의를 얻고서 한 것이냐 이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전화한 거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는 운영상의 문제를 주로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들이 달라는 등록금을 내고 우리가 다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영이 안 된다면서 바꿔버리게 되면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조현 교육감이나 혹은 자사고 외고 폐지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사고 외고가 맨 처음에 설립 목적이랑 정반대로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그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 자사고라는 게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대신에 교육 과정을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설립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지원,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오히려 기화 삼아가지고 오히려 입시 학원화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사라지고 뭐 오로지 입시 중심의 경쟁교육, 암기식 교육, 주입식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뭐 자사고가 뭐 학업 분위기가 좋다든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학업 분위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분위기인 것이고 양질의 교육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차라리 학교가 학원, 입시 학원으로 변질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왔어요.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로 이 점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이제는 폐지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분명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정부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그 많은 그 학교 운영비를 모두 학부모들이 다 감당을 하게 됐거든요. 이것이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좀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서 상당히 이번에는 서서히 좀 줄여나가야 된다는 정책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든지 우리 교육 개혁의 방향으로 보자면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인 변호사 외고 나왔다고 했는데 원래 외고 들어갈 때는 그 정말 이 외국어 영역에서 좀 특출나게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설립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물어보려고 딱 그랬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중간에 잘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설득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왔고 그 기대가 충족되기도 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강병기의 변호사 패널 분들이 YTN TV로 많이 나가는데 지금 손수호 변호사가 생방을 TV로 하고 있네요. 저번에는 노영희 변호사가 TV로 하고 있던데. 집중해 주세요. 집중. 우리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인천 도색업체 창고 화재가 나서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에 인천 성남동에 있는 도색 전문업체 가구 창고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불로 소방관 1명이 화재 현장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어깨를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인근 6개 업체 건물 7동이 탔다고 하네요. 예, 큰 규모 화재에 발령되는 대응 3단계는 인천소방안전본부의 소방력이 총동원되고 서울과 경기 등 인접지자체 소방력까지 동원된다고 합니다. 인명피해 없길 바라고요. 빨리 화재가 진압되기를 희망합니다. 1부 또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